예,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고성과 막말 속에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인사청문 슈퍼위크 이틀째인 오늘은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어지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4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먼저 두 분께 어제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좀 초반부터 파행을 빚고 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연출됐거든요. 일단은 지금 민주당 후보자가 정부 후보자,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다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상 청문회장에 가면 여당 의원들의 소위 베이비시팅을 좀 받으면서 하루만 넘기자라는 마인드로 청문회를 임하는 것이 일종의 뉴노멀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김한규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피켓 자체의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허구한 날 하던 것들이고 아까 조은희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강선우 후보자 본인도 피켓을 앞에 두고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면서 이건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광경이었고요. 이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하던 것들을 지금 180도 바꾸고 있고 인사청문회를 그냥 버티면 그만인 시간, 여당 의원들이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를 감싸주는 시간으로 오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배경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방송 3법에 대한 이슈기는 했지만 마찬가지로 피켓에 대해서 소위 이제 명분을 만들어서 그런 좀 청문회 자체를 지연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과 그 후보자들이 과거 야당 시절에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후보자 검증이라는 것은 야당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적격한 후보를 공직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하는 점 명심을 하고 국민 앞에 겸손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당과 후보자의 태도를 일단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래도 후보자들이 굉장히 좀 겸허한 자세로 상세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직 좀 의혹에 대해서 좀 불충분한 해명이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청문회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이제 후보자가 돌파해 나가는 게 중요한 상황인 것이고, 저는 오히려 또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팻말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중간에 파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갑자기 이제 최민희 위원장을 비판하는 최민희 독재 아웃 이런 팻말을 붙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방송 3법에 대한 처리를 갖고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납득되지는 않는 국민의힘의 그런 전략적인 실패들이 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남아있는 청문회 기간 동안에는 비교적 생산적인 질의와 응답이 오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지켜볼 텐데 오늘 어쨌든 이틀째 청문회가 이어지고 오늘은 이제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4인 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 총 5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좀 주목하고 계시는 청문회가 있습니까? 한성숙 후보 중기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이 가장 눈에 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 이번 정권 들어서 너무 또 좀 기준 자체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도덕성 부분을 차치를 하더라도 이 두 분은 자질 문제가 좀 심각하게 불거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성숙 후보자는 네이버에서 임원급으로 일을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나 여러 가지 갑질 횡포 등으로부터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처라고 하는 좀 특임 부처로서의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대기업에서 임원급을 지냈던 인사가 맞게 적합한가라는 의구심이 있고 실제로 한성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전통시장을 이용한 이력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살아가는 생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분이고, 심지어는 저희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도 이 중견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안이 되고자 했던 온풀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어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던 그런 인사인데
과연 중기부 장관으로서 적합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권오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러 보훈부 수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30여 년 동안의 모든 이력을 따져봤을 때 대체로 본인이 이 보훈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친인척 중에서 보훈 대상인 유공자들이 포함하는 경우들이 100%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초로 본인도 유공자가 아니고 본인의 가족 중에서도 어떤 보훈의 대상이 아닌 그런 인사가 최초로 지금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보훈부 장관으로서 어떤 자질적인 적격성이 있느냐라고 야당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조차도 권오울 후보자를 지명을 한다라고 하면서 농해수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수행을 했다. 국회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보훈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식이라고 하면 보훈 인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일단은 이제 뭐 권오울 후보자, 안규백 후보자, 한성숙 후보자, 김성한 후보자, 임광현 후보자 뭐 이렇게 여러 명에 대한 청문회가 또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좀 후보자들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좀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무래도 저는 국방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문민 국방장관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됐던 그 지난번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새롭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그 뒤에 처음으로 이제 문민 국방장관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안규백 후보자께서는 굉장히 이제 국방위에서도 오랜 기간 또 활동을 하셨고 국방과 관련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면서도 또 그동안 이제 통상적으로 뭐 군 출신이라던가 이런 인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또 새로운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제 군의 문민화 작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군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 이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사실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의혹이 있다라고는 하나 그렇게 큰 의혹 같지는 않고요. 해명을 하고 넘어가면 될 부분으로 보이고 중요한 것은 이 국방과 관련한 후보자의 정책적인 식견 그리고 앞으로의 군과 관련된 개혁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리고 있는 로드맵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잠시 뒤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곳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국방장관에 최종적으로 임명이 된다면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것들을 이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적격성에 대해서요? 저는 민주당이 우리 부처의 어떤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잘 오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선 두 명의 후보자도 해당 부처에서 일할 만한 적격성이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선우 후보자도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갑질 가해자를 임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뭐 문민 국방부 장관이라고 좋게 포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말로는 지휘 통제를 직접 해본 적도 없고 지휘 통제를 담당해야 될 장성급들과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는 그런 후보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국방장관이 여러 국방 정책들과 인사 관련된 담당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국방상임위원장을 역임했다라는 것만으로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국방부의 기본은 우리나라의 적국이라고 하는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런 소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좀 대북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있었던 것들이 우리 정부가 북한을 강경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일종의 업보를 받은 것이라고 그 인과성을 설명을 했거든요. 급기야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남측 정부라고 좀 지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미연합훈련을 또 연기하거나 줄여야 한다라고도 언급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민간 출신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사실관계도 틀렸죠. 제1차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권 때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대북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엄밀한 안보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규백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의혹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군복무를 평균적으로 방위병이 당시에 14개월을 했는데 안규백 후보자는 22개월을 했다라는 겁니다. 통상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거든요. 탈영을 했거나 영창에 갔거나.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5일의 영창형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은 저 때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15일 복무 기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창에 다녀와서 15일을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탈영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탈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추가적으로 복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8개월의 복무가 이 두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군복무 자체를 굉장히 불성실하고 부적절하고 심지어는 불법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명확한 소명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군 시스템 자체를 존중하지 못하고 군부대에서 적응을 못하는 인사가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맞겠는가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왜 당시 기준보다 8개월이나 더 길게 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분명한 좀 소명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뭐 간단하게 설명이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유가 뭐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크게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의혹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는 뭐 탈영이라든지 뭐 영창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어쨌든 의혹 제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기초에서 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후보자 역시도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하게 소명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성일종 위원장이 발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씩 일정을 좀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어쩌면은 더 해명이 쉬운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안규백 후보자 어떤 모습 좀 보여줄 것 같으세요? 그럼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해명이 명쾌하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칙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겠다라고 말만 하고 막상 청문회장이 되면 여당 의원들의 시팅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사유 자체가 두 가지밖에 없다. 영창을 가거나 탈영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복무 기간이 물리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런 제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규백 후보자가 방위병으로 복무를 하면서 8개월 동안 탈영과 영창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다수의 제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런 사실관계가 증거로서 드러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적격 사유가 명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민간인 출신으로서 군 시스템과 어떤 장성들에 대한 관계 그리고 지휘 통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받는데 급기야 본인 자체가 군대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과연 군의 지휘 수장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또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심각한 이 정부 이 부처 움직임상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도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심각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좀 주목을 해서 보겠고요. 또 지금 안규백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대상으로 청문회 도입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민주당 자체가 청문회 시스템을 굉장히 부정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과 자질 검증을 아예 분리를 시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라고까지 항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청문회 범위를 넓히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말씀한 장성급들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이 아닙니다. 어떤 국민들을 상대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방지휘 통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를 하는데 국민들에게 어떤 검증을 받고 청문회 단에 올라서 국회의원들에게 검증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지금 지향하는 노선과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청문회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더 엄밀한 또 기준과 근거를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쨌든 군에 대한 문민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기조가 있는 거고 그런 하에서 이제 뭐 안규백 그 장관 후보자가 첫 시작을 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래서 육해공군 이 총장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라는 것은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능력 검증 위주로 이제 실시를 하고 어떤 지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신상 이런 부분들은 좀 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지금 모두 발언을 시작한 것 같아서요.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군을 향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서북 도서에서 우리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볕 더위에도 국가 안보를 위하여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군무원, 공무원 그리고 모든 국방 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2008년 처음 등원한 이래 대부분 의정 활동을 이곳 국방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 국가의 제1 덕목은 안보라는 오랜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경험과 학습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시간을 바탕으로 이제 저는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자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만들어갈 국민주권정부의 국방정책의 길에 따뜻한 격려와 냉철한 질의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군은 심각한 대내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의 급감과 국제 안보 질서의 불확실성 증대, 첨단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전쟁 양상의 변화는 물론이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북, 중, 러의 전략적 밀착은 동북아의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처받은 국민과 국군 장병 그리고 군 가족의 자부심을 이루합니다. 문민 국방장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국방위원으로서 일부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법 기상계엄에 관하여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 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건드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명예를 되살려야 합니다.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의 완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째, 우리 군을 진정한 국방을 구현하는 국민의 건대로 재건하겠습니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 통제를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실추된 제복의 가치와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장병과 가족들의 자부심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장병들이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등용하여 창조적 사고를 기반으로 군을 혁신의 선도에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신전력 강화와 AI, 첨단 방위 역량 구축, 국방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방계획은 속도보다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관성과 시각에서 탈피하여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하고 효과적인 국방 자원의 배분과 효율적인 국방 운영을 정착시켜 우리 군을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강군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강한 정신 전력은 대장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흔들림 없는 국가관을 바탕으로 군이 수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전군이 하나의 가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뒷받침되는 국방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협력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국가와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익 관점에서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방산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성장 동력이 되어 국가 경제와 민생에 더 기여하도록 민, 관, 군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현대전의 양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방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유연하고 기민한 국방 획득 및 연구개발 체제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의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입니다.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화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후보이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누구보다 뛰어난 우리 군과 함께 누구보다 성숙한 국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날카로운 여야 의원님들과 협력하며 국민의 군대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원님들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충고의 말씀을 겸허히 듣겠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를 위해 국방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저희 생각도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규백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네, 국회 국방위 청문회장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군이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외부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또 내부적으로는 지난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 수습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확립하겠다는 다짐 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국방부 잠시만요. 저희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그 장성들에 대한 인사를 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이해와 무엇보다도 현역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민이라고 포장은 하고 있지만 본인이 그런 측면에서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규백 후보자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민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자격을 계속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 전임 정부의 그런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비상계엄 그 자체에 대해서 사법적인 단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국방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부분들은 크지 않습니다. 뭐 방첩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첩사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 자체를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임명을 할 명분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국방부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 자체가 달라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오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방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임 정권에 대한 사법적인 단죄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모두 발언에 언급을 하는 것도 적합하진 않습니다. 사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은 좀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오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방부 장관에게 필요한 자질은 지금 우리 국방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국방 개혁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우리나라 이제 군 자원 감소라든가 아니면 어떤 북한의 핵 위협과 같은 구체적인 이런 위협들로부터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로드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어제 정동혁 통일부 후보자가 했던 그런 대북관 등에 비춰서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내놓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어지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봐야겠지만 일단 모두 발언상으로는 좀 포괄적인 내용만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저는 필요한 얘기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방부 장관에게 주어진 임무는 군에 대한 혁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12.3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게 결국에는 군을 동원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군의 어떤 존재 가치와 존재 의미 자체를 굉장히 좀 훼손시켰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을 정치에 동원시켜서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과 권력 획득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용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군의 자존심이라든지 군이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들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번에 무너뜨렸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군 내에서 그와 어떤 결탁을 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인물들도 있었던 거고 심지어는 이제 민간인 신분의 인사가 어떤 비선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계엄을 기획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군에 대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좀 대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군의 문민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생각이 있고 또 그와 별개로 여러 가지 안보 상황 속에서 군이 대내외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라는 점을 짚으면서 여러 가지 역량을 키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 역시도 후보자로서 굉장히 좀 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군 혁신, 국방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럼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국방 개혁이 사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얘기를 했던 슬로건들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뭐 AI와 어떤 자동화, 군복무 시스템의 혁신 여러 가지 기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편제만 줄어들고 좀 신식으로 바뀐 부분들은 크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침 제가 또 그때 군 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편제가 줄어들면서 그 어떤 감시 복무가 또 있거든요. 야간에 또 다 보직을 서게 돼 있는데 그런 로테이션이 빠르게 돌아오는 그런 군복무의 부담만 커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필요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확인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안규백 후보자가 현역병으로 그 복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도 조금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국방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방의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지금 젊은 남성들의 현역병 판정률이 90%가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전시 상황을 준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웬만한 정말 정신변력이나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모두 다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었거든요. 인구절벽과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좀 문제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그런 국방 정책에 관한 부분들보다도 좀 비상계엄 정국에 대한 그런 자기 어떤 존재 의미에 대한 과시, 또 자격에 대한 또 그런 포장, 여기에 좀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조금 이 국방 시스템을 어떻게 본인이 경험을 해봤고 그런 시스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좀 신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야만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던 그런 징병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전작권 환수 문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만으로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전략 자산들, 정보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만 20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백을 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민주당의 입장과의 그런 괴리,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님께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야기는 뭐 국방 개혁, 군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
외에도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담겨 있지 않는다. 이 부분이 오늘 좀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충분히 들을 수 있죠. 그와 관련한 어떤 정책적인 질문만 있다라고 한다면 후보자를 흠집내거나 네거티브를 위한 정말 반대를 위한 질문 뭐 이런 것들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책적인 비전을 묻고 답하는 자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규백 후보자께서는 뭐 민간 출신의 이 국방장관이긴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제 국방위를 15년 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군의 어떤 현실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들 그리고 군에 있는 과제들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알아보셨을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상임위 동일한 상임위를 사실은 15년이 넘게 하고 국방위원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답변을 내놓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전작권 환수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규백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을 좀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세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미 연합훈련 축소 조정 가능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한미동맹 약화 혹은 이제 주한미군 철수 등의 여러 조치들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성 그런 논리로 우린 전작권 환수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좀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물론 위성락 안보실장이 일단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당이 이렇게 강성일변도의 입장을 견지한다라고 하면 정부와 불협화음 또는 더 강성의 그런 정책들과 법안들이 발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불안감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확히는 저희가 미국의 이 주한미군을 이용하고 있다,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정보전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우리가 미리 알아차리고 이것이 도발을 위한 행위인 것인지 실제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격을 하거나 방어 태세를 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한 그런 정보전이 모든 억지력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인 그런 정보전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고 정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휘작전 통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입증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조가 넘는 미국의 전략자산에 의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20조가 넘는 전략자산을 통해서 이 정보전을 통해 그 북한의 오판을 막고 전쟁을 억제하는 것으로부터 매년 우리나라가 얻는 그 GDP상의 이득이 100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복수의 연구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전작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당이 너무 설익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런 것들이 불협화음이 돼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통정리를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정권 안에 전작권을 환수하는 게 목표라고 이미 못을 박아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오늘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북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한미 동맹이나 뭐 연합 연습 훈련 등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오늘 의원들 질의도 나올 것 같은데 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뭐 일단은 이 전작권 환수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정부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아직 어떤 한미 관세 안보 패키지 D를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작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는 게 이제 뭐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이전 정부부터 이미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왔던 사안이다라는 게 입장인 거고 그 외에도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전작권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또 하려면 충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훈련을 통해서 또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것이 뭐 몇 년 내에 뭐 구체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북한과의 관계가 이제 최근 상황을 볼 때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런 것들이 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안보적인 리스크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고려들을 후보자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발언까지 했고요. 그 이후에 의사진행 발언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장이 발언권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 질의가 시작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국방위 청문회 외에도 이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이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오늘 이제 진행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한성숙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한성숙 후보자가 그 음란물을 유포했다가 1,0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또 사실로 드러나서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후보자 본인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기도 했고 이런 도덕성 문제가 실제로 낙마를 할 정도의 부적격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가 편법 증여 의혹이 또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을 모친의 명의로 해서 증여세를 회피를 하려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동생에게 헐값에 그런 임대를 해줬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체적인 진실을 또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후보자 본인이 좀 굉장히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애티튜드를 취하고 있어요. 본인은 이런 것들이 편법 증여 문제인지를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위법이고 어떤 것이 이해충돌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인데 민간에서 오래를 활동했다 보니까 민간 관련 전문가일 수는 있겠지만 이 공직 사회에 대한 좀 인지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제가 아까 가장 크게 문제라고 했던 것이 지금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출신이 아니거든요. 네이버라고 하는 거대 플랫폼 공룡기업에서 소속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의 생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단연간 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그런 어떤 상품들을 이용해 본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들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정책적으로는 이 온풀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한번 정책적으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여러 부작용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오히려 버틸 힘이 있는 공룡기업들만 더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규제 대상으로 둘 건지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잡혀야 되는 그런 정책들인 건 맞습니다만 한성숙 후보자가 과거 반대했던 논리들을 보면은 사실 좀 대기업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논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중기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질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 부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없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처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돌아볼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권도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성숙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의혹뿐만 아니라 일단은 뭐 네이버의 대표이사 사장 등을 이제 여기만 이제 기업인 출신으로서 과연 이 중소기업의 입장을 잘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 부분, 그러니까 자질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기업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기업 안에서 성공시켰던 프로젝트들을 보게 되면 뭐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개인 크리에이터, 창작자들에 대한 어떤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이 창작물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좀 성공시켰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기업 출신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후보자가 이 과거 이제 재직했던 기업에서 해왔던 일들을 보면 전문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감각 역시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언급해주셨던 음란물을 뭐 유포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자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논란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과거에 재직했던 기업에서 당시에 이제 검색 서비스 본부장으로서 있을 때 그 포털에서 뭐 유포되었던 여러 가지 성인 콘텐츠들 중에 어떤 불법적인 콘텐츠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포털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던 당시 후보자가 좀 책임을 지게 되는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부적절한 논란이고 뭐 국민들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는 논란이지만 어쨌든 이게 뭐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던 일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덧붙이는 말이고요. 이외에 지금 후보자를 향해서 어떤 정책적인 식견
답변을 좀 더 검증해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후보자 역시도 청문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문회가 조금 더 촘촘하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후보자의 충분한 설명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고 의원들의 질의 등이 이어지면 저희도 들어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어제의 상황과 좀 비교해봤을 때 오늘은 일단 비교적 순조로워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어제의 청문회는 여야가 굉장히 거친 공방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또 보좌진 갑질의혹에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관련 이야기 나누기 전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증에는 추상같이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보자님의 방위병 복무, 단기 병사로서의 근무에 대한 의혹이 많다는 것은 본인이 잘 알고 계시죠? 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병적 기록 카드가 없기 때문에 대학교의 학족부를 봤습니다. 그 앞에. 이걸 보시면 82년도에 성균관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고 83년도에 2학년이 되고 83년도 11월 달에 복무를 시작했으니까 83년도 2학년 1학기까지 마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방해병 복무가 시작되고 85년도에 소집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소집 해제된 뒤에 85년 9월 달에 성균관대학교 복학을 하면 86년도 3월 달에 3학년 1학기가 되고 9월 달에 2학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4학년은 어떻게 다녔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무 기간을 같이 합산을 해서 보면 다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에 학족부를 달라고 했더니 학족부가 왔습니다. 온 학족부가 바로 저 그림에 보시는 겁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시면 1982년도에 1학기, 2학기 다닌 걸로 도장이 찍혀 있죠. 83년도 1학기 다녔는데 2학기 때는 이미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근무가 안 되고 그대로 학교를 다닌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84년도에 장교 휴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장휴 이렇게 찍히죠. 그리고 85년도에 이미 학교에 복학을 해서 1학기부터 다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군대 복무와 학교를 동시에 다녔냐? 그럼 학교에 있는 학족부가 잘못됐던가? 저 위에 또 하나 보십시오. 병역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왜 저렇게 복학을 할 수 있었는가? 83년 11월 5일부터 입대해서 85년도 1월 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복학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던가, 군 복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거기 때문에. 자, 다음. 군 경력이 없는 국방부 장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저기에 53.3%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장관 후보자가 헤쳐나갈 길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답변 드릴까요? 아니, 다음 보세요. 이건 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음.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에 관한 군정 불령, 그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통령령을 받아서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 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음. 그런데 장관 후보자께서 자꾸 장교의 진급에 대해서 형평성을 얘기하시고 여러 사석에서
지역의 안배를 고려하겠다 그러는데 군 인사법 위반입니다. 장교의 진급은 바로 장교 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장관이 미리 지침을 주든가 바꾼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기에서 대장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또 전작권도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임기 내에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양입의 협상은 10억 달러를 100억 달러로 지금 미국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렬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다음 순서는 미군 철수입니다. 여기에는 한미 동맹의 약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안보의 재앙이 될 겁니다. 여기 오늘 인사 말씀에서도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셨어요.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들은 저렇게 될까 봐 지금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아마 한문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저 용어를 잘 아시죠? 거한 사위,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지금 편안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것저것 다 건드려 보겠다 그러면 국가가 위태로워집니다. 이 위태로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이곳에 써놓은 것은 지금 대통령님이나 그리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 발언한 내용들에 걱정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다음.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발언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장관을 하는 건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 의해서 역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죄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안기백 후보자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제가 신검을 받을 때 갑종, 울종, 병정인데 제가 을종을 받았습니다. 을종을 당시 서해안 지역은 을종을 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면은 군 면제가 됩니다. 제가 11월 5일 날이 그해 마지막 입영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관학교와 달리 일반 대학은 학기를 3분의 2를 마치면은 중간고사와 함께 학기를 3분의 2를 마치면은 학점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군번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마지막 학기를 한 23주 정도 앞당기고 교수님들한테 그 성적 인정서를 받고 면제는 하면 안 되겠다. 군번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해 11월 달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자동적으로 제가 강력히 원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기를 3분의 2를 마치면은 학점 인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병적 기록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병무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군정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장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제가 83년 11월 5일 날 단기 사병으로 소집을 받고 그리고 14개월이 끝난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돼서 2월 3월 달에 방학 동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이제 3학년에 1학기에 복학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6개월간 지금 22개월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 기간이.
착오가 있었던 거,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혈경부터 그 이후에 그 유혈경의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근무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연락을 받아서 제가 그해 부대 명령에 따라서 8월 달 방학 때 남은 잔여 임기를 복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단기 사병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그 부족한만큼 일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2, 3개월 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저희 면대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는데 그 현역병들한테 한 10여 명이 되는데 좀 점심을 제공해 줄 수 없냐? 그래서 무슨 점심이냐? 그랬더니 점심을 좀 제공을 해주면은 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만 22세였는데 그 어머님께서도 이와 함께 그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약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 3주간에 걸쳐서 군인들한테 점심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서 당시에 면대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과의 어떤 알력 관계가 있어가지고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상부에 그 투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해 제가 근무하고 2, 3개월 지나서 어딘가 잘 모르겠어요. 김웅과 현병이 잘 모르겠는데 저를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냐. 이것을 서너 차례 제가 불러가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근무 기록에 지금 안 들어간 겁니다. 별도의 사무실에 제가 그 현역들한테 약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어머니께서 점심 제공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받은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자체가 복무기간에 포함이 안 돼서 제가 방학 때 학기를 그해 6월 달에 며칠 더 근무해야 된다 얘기를 받고 방학 때 제가 복무를 하게 며칠 더 군부대에서 복무를 하고 도장을 찍고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 모친께서 이런 일로 상당히 좀 그 가슴 많이 아파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사실상 집에 여유가 있어서 군인들한테 점심을 제공해라 이런 부탁을 받고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1학년, 2학년을 마치면은 90일의 결혼 혜택을 받고 단기 사병은 45일의 혜택을 받습니다. 저는 결혼 혜택도 안 받고 그 당시에 방위병 생날들이 상당히 열악한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한 2, 3년 늦게 가서 동생 또래들하고 같이 봤는데 제가 야간에 라면도 사다 주고 또 영어와 한문도 가르쳐 주고 이게 재밌어 가지고 제가 혜택 이수를 안 받고 만기를 제가 채웠던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병적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군정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개한다는 것은 제 사실 이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학교를 다녔는데 제대증을 가지고 복학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록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는 그게 이 병무 행정에 대한 45년 전에 그런 일종의 착오라 할까?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당 의원님께서 의혹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여러 가지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국방위원회에서의 5선 동안 내내 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통찰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기호 의원님께서 군 경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과 권율 권문 장군, 조선시대 초기에 김종서
율곡 이 선생 10만 양면설 이분들은 무관이 아니고 문관입니다. 저도 18대 전반기에 국방위 간사, 18대 후반기 국방위 간사, 19대 전반기 국방위 간사, 20대 국방위원장 폭넓게 국방에 대해서 한기 의원처럼 삼성 장군은 아니지만은 폭넓게 국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여러 가지 구성원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님한테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시간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후보자님, 이 병적 기록은 지금 설명하신 게 다 아시지요? 제가 저는 이 병적 기록에 대해서 세 번째 출마할 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최초에 85년 1월 4일 날 제대를 했다는 걸 확증을 받고 그 이후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을, 좋은데 이것을 학교를 제가 다녔기 때문에 그 어간의 학교를 아니, 그러게. 다녔기 때문에 지금 다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기록에 다 나와 있고 병적 기록은 병무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제가 해설을 하고 그렇게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라도 우리 요구하신 의원님들한테 그거를 뭐 비공개 오픈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지금 설명한 거하고 그대로 맞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느냐? 무슨 지금 사실 학적 기록에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학적부고 제대로 갖고 이거는 나왔고. 학적부고 그래서 병적 기록에 예를 들면 뭐 지금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영창을 살았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런 때문에 부분들은 의문을 전혀 갖고 있으니 없다는 것을 없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것은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걸 기록으로 보여주셔야지요. 이거는 앞으로 군정과 군령을 행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지시하셔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바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의원님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아니 국회에서 의원들이 다 그런 거를 요구하고 장관 후보자 검증하는데 특히 병적 기록은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박선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좀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정청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해요. 네. 정청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회의 진행합니다. 제가 질의합니다. 제가 진행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정청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해하지 말고 지금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의원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다 드렸잖아요. 만약에 저의 병적 카드 생활 레코드를 정청래 의원님 무슨 사항이 나오는지 아세요? 정청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시간을 줘보세요. 나중에 잠깐만 지금 제가 이 의원님이 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군에서 제가 임종덕 의원님 어떻게 평가 다 고점을 다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병적카드 그걸 기록 공개하고 병적카드 그게 왜 나와요? 알면서 그래. 그게 어디 아니 나와요? 예를 들어 병적카드. 장군의 카드를 까면은 그렇게 나온다. 그게 어디 있어요? 병적카드. 어디서 나와요? 알면서 아니 인사 기록 병적카드 그거 어디서 나와요? 병사들은 병적 카드 그게 어디서 나와요? 장군들 거짓말하고 있어요. 병에 대한 그래서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장군의 장군의 인사 기록 카드를 다 나왔잖아요. 뭘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 해당되는 그게 왜 나옵니까? 김병주 의원님
자, 장군의 기록한 그거 나오죠. 자,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예,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잠시 정회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이 상황이 뭐냐 하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병적 기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안규백 후보자가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내놨고요. 성일종 위원장이 그렇다면은 이 병적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여당에서는 이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좀 설전이 있다 정회가 있었는데요. 다시 속개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현장 모습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귀당 전신인 그런 여러 정당들에서 배출한 부끄러운 역사의 죄인 대통령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3.15 부정선거로 국민들에게 쫓겨났고 하와이로 망명 갔습니다. 국민의힘 귀당 출신의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그 독재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의힘 귀당 출신의 귀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민정당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 부패 혐의로 감옥 갔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당도 많이 바뀌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당에서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는 부정비리 혐의로 감옥 갔고 한 사람은 탄핵됐습니다. 국민의힘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칭송에 맞지 않았던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진정 역사 앞에 부끄러워야 해야 할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그 발언은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온 것은 역사적 의미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 쿠데타를 국민들이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보다는 내란 세력 완전 척결, 국방부 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데는 오히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저는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서 십수년간 활동해온 안규백 우리 장관 내정자야말로 안성맞춤, 내란 척결을 하는 데 있어서 안성맞춤형인 A급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규백 후보께서는 내란 국제투기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수많은 진실들을 제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자료를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을 말한 우리 군인들 그리고 소극적 임무를 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음성이 안 나오죠? 원래 소리는 안 나지 않습니까? 소리 원래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여기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저희 법사위에서는 다 소리 했는데 그럼 거기 가서 얘기하십시오. 저는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럼 거기서 했던 건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위원장. 합니다. 제가 위원장 해봐서 압니다. 자, 저 장면은 뭐냐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 하는 조성현 대령의 진술 과정입니다. 저런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여러 가지 진실을 말함으로써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 네. 이런 네. 군인들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서 오히려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고 또 선처를 해야 될 사람은 선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장관이 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2024년 10월 11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인기
북한에 날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드론사의 장교의 증언에 의하면 무인기 침투 V의 지시였다. 국방부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B라도 살포하고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켜 북한의 불안감을 조성해야 된다. 이거 외환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도 수사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수석 당원이었던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연루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그냥 내란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가 있다 하여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정당이 해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헌정당 심판, 정당 해산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지만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때 가면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장관 후보자로서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린 건 상당히 제한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규백 후보자께서는 내란 국조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는 내란은 없고 아프지 않는 종식은 결코 불가능하다.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다.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위해 반드시 내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소신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이유로든지 군을 정치에 동원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도 국무위원도 현역 군인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되시면 보란 듯이 장관직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현장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청문회 실시간 모습은 저희 연합뉴스TV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관련한 대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안규백 장관 후보자 병적 기록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이 있었고 잠시 정회 후에 이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그 현장 저희가 보고 왔는데 병적 기록 공개 관련 질의와 답변 또 이어지는 위원들의 질의 현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청래 의원의 질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동문서답이었죠. 그러니까 안규백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이야기를 또 꺼집어내고 또 뭐 정당 해산 심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법무부 장관 내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아니잖아요. 전혀 맞지가 않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병적 기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규백 후보자가 지금 탈영과 영창을 자주 다녀와서 8개월을 추가 복무를 한 것이 아니냐, 가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이게 전산 기록상의 실수인 것 같다. 자신이 군복무 기간 중간에 공부를 하러 잠깐 떠나 있었는데 그 기간이 군복무 기간에 산입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학적 기록까지는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사안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적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병적 기록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난무를 하면 오히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병적 기록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방위원장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방위원들에게만 비공개로 관련 병적 기록들을 좀 보여줄 수는 없겠냐라고 했더니 민주당이 또 이제 소란을 유도를 하면서 잠깐 파행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전 상당히 의문스럽죠.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병도 아니고 방위병으로 복무를 하면서 탈영과 영창 때문에 8개월을 추가 복무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초유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규명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는 규명이 되는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적 기록을 떼보면 거기에 모든 인사 관련된 부분들과 징벌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언제 휴가를 갔고 언제 어떤 훈련에 참여를 했는지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군복무를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충분한 자격 소명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청문회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은 후보자가 상당히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기조는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병적 그 기록 사항을 공개하라라는 요구는 이제 좀 무리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 병적 그 기록을 공개하냐 마냐 여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본인의 어떤 이 병역 기록 관련해 가지고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했던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대한 맥락을 담아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가 뭐 영창을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만한 해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